네, 오늘은 시스템 헬스케어와 기전 플랜,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 그리고 순환의 핵심, 혈액순환, 이 세 가지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헬스케어와 기전 플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앱소브는 건강을 해치는 사소한 생활 습관의 교정과 우수한 기술력의 제품을 흡수하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실용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최초의 시스템 헬스케어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의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다 해당되십니까? 자, 이러한 질병의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생활 습관의 문제로 인한 생활 습관병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자, 이러한 식습관, 운동 습관, 스트레스 관리, 수면 습관, 호흡 습관과 바쁜 현대인들이 음식으로 섭취하지 못하는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습관 등의 건강을 해치는 사소한 생활 습관의 교정이 시스템 헬스케어이고, 시스템 헬스케어의 영업 플랜이 바로 앱소브 기승전결 플랜입니다. 자, 기는 건강과 인체의 메커니즘으로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영업의 첫 단계입니다. 인체의 메커니즘을 지난달에 호흡 그리고 와상생활과 삶의 질을 설명드렸고, 이번 달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 그리고 혈액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카테고리의 내용을 기로 진행할 것입니다. 자, 다음 승은 인체의 활동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앱소브 어플리케이션으로 풀고, 자, 우리 몸의 지방 배출의 경로는 운동 시 지방이 연소되는 심박수 때 가쁜 호흡으로 이산화탄소에 섞여 85%가 배출되고, 나머지 15%는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는, 자, 이러한 지방 배출의 경로, 호흡의 메커니즘, 생체 수명 시계, 근력 테스트 같은 내용으로 필드에서 바로 접목 가능하게 인체의 활동성을 앱소브 어플리케이션으로 풀고, 다음 가장 중요한 저는 우리 제품을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 필요성으로 푸는데,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사슬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한 가지 영양소라도 부족하면 이 사슬의 연결고리가 무너져서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우리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기에 꼭 섭취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 필요성을 전으로 풀고, 다음 결은 앱소브만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제품 소비의 영속성으로 연결하는 것이 기전 플랜입니다. 이러한 기성과 전의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까지 건강과 인체의 메커니즘의 카테고리로 풀어나가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 접목 가능한 내용들을 앞으로 꾸준히 진행하는 바로 기승전결의 영업 플랜을 기전 플랜이라 명명했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이 화장품보다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한 품목이지만 섭취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즉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 필요성,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섭취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필드에서는 결부터 진행하십니다. 시스템 헬스케어와 기전 플랜을 구성하게 된 주 목적이 지점장 MP분들께 앱소브라는 새로운 동력을 장착하여 리포브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서 사업 진행의 원활함과 여러분들의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고 운동이 왜 마니아가 생기냐면은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빠져듭니다. 건강하고 운동이 중독 중에 가장 건강한 중독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인체의 메커니즘의 새롭고
바로 현실 접목 가능한 내용으로 고객을 접하게 되면 훨씬 빠르고 훨씬 더 건강하게 중독되고 관심과 공감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무기를 가지고 고객과 교감을 쌓으면 기존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사업이 진행 안 되더라도 회사나 시스템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적습니다. 이 점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시장을 지켜줄 것입니다. 바로 영업의 첫 단계는 제품, 보상, 기술이 아니라 건강과 인체의 메커니즘으로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께 지속적으로 제품과 기술의 우수성, 네가 아직 우리 기술을 몰라서 그렇다고 계속 다가가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기존 플랜의 기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감을 쌓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해당되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최고의 주제입니다. 리포브, 앱소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앱소브만의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건강과 인체의 메커니즘 속에 고대인과 현대인의 호흡의 차이, 인디안 호흡법 같은 것은 논문이나 책에는 없습니다. 논문이나 책에는 고대인과 현대인의 두개골 차이, 인디안 호흡의 조기 교육만 있고, 고대인과 현대인의 두개골 차이에 따른 호흡의 차이, 인디안 코호흡법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사업에 접목하실 수 있도록 수없이 연구하고 기획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내용들도 현실적이고 실용성 있는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사업에 접목하시라고 기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바로 제품이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제품입니다. 섭취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제품과 기술력을 아무리 설명해봤자 서로 에너지 낭비입니다. 자, 80대 할머니한테 피임약을 파는 격이고 20대 아가씨한테 갱년기 약을 파는 격입니다. 이 80대 할머니와 20대 아가씨한테 호흡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보십시오. 관심을 가지나 안 가지나. 우리 시스템은 어느 누구도 접목하지 못했던 여러 카테고리의 건강과 인체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화장품과 건기식이 시스템 속에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접목해야 물건을 팔고 인적 판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건강한 삶을 위한 현실적인 정보와 방법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제품은 시스템 속에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라는 이미지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이 바로 시스템 헬스케어입니다. 타회사와의 차별성과 차원이 다른 접근에 대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 방식이 아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시스템입니다. 모든 시스템과 과정 내용은 회사에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교육하는 내용을 이해하시고 사업 과정에 대한 준비만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사업 과정에 대한 준비만큼은 꼭 필요합니다. 이 준비조차도 하지 않는,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사고, 노력 없이 사업이 대박나기를 바라는 사고,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건강과 인체의 메커니즘에 대한 사업 과정의 준비가 부족한 분들은 조만간에 많이 후회할 일이 생기실 겁니다. 회사의 방향성에 대한 준비 또한 정말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운도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비타민이란 어원은 생명에서 왔으며 비타민 A, B, C, D라는 이름은 발견된 순서에 따라 지어진 것입니다. 결핍되면 생존할 수 없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용해왔던 자연물질이며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건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대인의 식습관, 생활 패턴 등을 볼 때 음식을 통해 우리 몸이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인식은 건강보조제와 영양제로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보약같이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라는 인식이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야만 대사 과정을 통해 에너지도 만들 수 있고 독소도 배출할 수 있으며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에너지는 많아지만 독소가 증가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로 병을 일으키고 예방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기능은 우리 인체의 막강한 요소입니다. 미국의 프라이스 박사는 10년 동안 전 세계 인구의 치아와 기도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비교했는데 캐나다 북부에 방문한 박사는 이 원주민들이 긴 겨울 내내 과일이나 채소를 접할 수 없었기에 비타민C의 부족으로 모두가 괴혈병으로 아프거나 죽어야 했는데 원기왕성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에스키모인들은 정말 추운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비타민C를 공급받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들은 동물을 사냥하면 신장 위에 있는 작은 지방 덩어리 2개를 뽑아 가장 먼저 가족들과 나누어 먹었는데 그 지방 덩어리가 모든 동물 조직에서 비타민C의 보고인 부신이었습니다. 이렇듯 어떠한 민족과 부족이든 어떤 방식으로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여 생존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이유가 ATP라는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ATP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5대 영양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보다 음식 속에 있는 영양 성분이 토양의 산성화와 이모작, 삼모작을 하고 제철 과일이 아니라 사철 과일의 재배로 그 속에 있는 영양 성분이 점점 더 부족해지니 하루 과일과 채소를 5접시에서 9접시를 먹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필수 영양소가 음식 섭취만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단편적인 예이며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필수인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섭취하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차이를 보면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고 우리 뇌는 포도당과 산소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시간이 많이 지나면 머리 회전이 안 되는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우리 인체에 필요한 지방산으로 전환 후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한 후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이 영양소들은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단백질은 산화질소라는 한 가지 독소가 더 생성되기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비타민을 꼭 섭취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독소가 제2의 콜레스테롤, 혈관 암살자로 불리는 호모시스테인입니다. 우리 몸에 호모시스테인이 축적되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치매, 암 등의 질병 위험도가 증가하며 동맥경화가 콜레스테롤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콜레스테롤 이전에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이 독소가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이 손상된 혈관벽을 메워주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가서 붙는데 상처가 심하면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증가해 혈관벽이 좁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혈관벽 손상이 없으면 콜레스테롤이 가서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 세포막의 주성분이기에 꼭 필요하며 부족하면 면역 저하 상태에 놓입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 혈액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을 독소가 아니라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으로 바뀌게 해주는 촉매제가 바로 비타민입니다. 탄수화물과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신 분은 과잉 섭취된 단백질과 결합하여 독소가 되는 칼슘을 끌고 나가는, 즉 독소를 제거하는 비타민을 꼭 섭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 필수 영양소 중에 비타민 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비타민 C를 합성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동식물은 비타민 C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합성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기능이 없어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비타민들은 부족해도 직접적으로 사람이 죽지 않지만 비타민 C의 결핍은 괴혈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C의 인체 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타민 C를 섭취하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사인 콜라겐이 합성됩니다.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노화라는 과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세라는 기준이 미국의 레너드 헤이플릭이라는 생리학자가 태아세포가 몇 번 분화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더니 50번을 분화했고 한 번의 기간이 2.5년이니 125세라는 결과가 도출된 거죠. 그런데 노화의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이보다 젊게 보이기도 하고 더 들어 보이기도 한 이유는 본인이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여 몸속 활성산소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빠르게 제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늙어 보이기도 젊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노화의 속도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가 굳는 것은 콜라겐 부족이고, 이 콜라겐 부족은 비타민 C 부족 때문이며, 비타민 C의 부족으로 콜라겐이 생성되지 않으면 괴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에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해 이상세포가 생기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것이 바로 백혈구입니다. 이 백혈구 중에 탐식세포인 대식세포, 호중구, 수지상세포가 빨리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이 탐식세포가 제 기능을 하려면 비타민 C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은 똑같은 감기나 바이러스에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갑니다. 이렇듯 비타민 C가 백혈구의 든든한 조력자라고 볼 수 있으며, 백혈구가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힘은 충분한 비타민 C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와는 다르게 타이레놀과 비타민 C를 처방합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입니다. 우리 인체 세포들을 활성산소로부터 지키려면 하루 5접시 이상의 과일이나 야채를 먹든지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럼 비타민 C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1260년 십자군 원정의 실패는 십자군의 막강한 군사력, 보급품 등으로 질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게 된 이유는 바로 괴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유를 모르니 괴질이었던 겁니다. 그 괴질이 바로 괴혈병이고 비타민 C의 결핍으로 생긴 질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740년대 영국 해군입니다. 그 당시 영국군은 배를 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배 안에서 이유도 모른 채 피를 토하고 50년간 10만 명이 괴질로 죽어갔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1748년도에 제임스 린드가는 군의관이었습니다. 이 군의관이 솔즈베리호라는 배에 타고 보니 많은 병사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골골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네들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오렌지, 고기, 소금 등으로 여러 군을 나누어 먹게 하고 지켜보니 오렌지 감귤류를 섭취한 군에서는 바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정확히 몰랐지만 배에 탄 군인들이 어떠한 성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다음부터는 오렌지, 감귤, 라임 등을 배에 실었고
영국군은 지지 않는 나라, 최강의 해군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군을 지금도 라임군이라 부릅니다. 다음은 미네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4%를 차지하는 미네랄, 즉 무기질은 치아, 피부, 머리카락 등의 뼈와 살의 구성 성분이며 부족 시 수백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며 필수 영양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우리 몸속 독소 배출의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유니세프의 세계 영양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미네랄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5, 60년 사이에 토양 오염과 정통 방식의 농사 기법이 사라지고 성장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비료 등으로 미네랄의 양이 줄어들면서 에너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과잉인데 이 토양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 작물도 이 작물을 먹는 사람도 미네랄 부족 사항이 되는 겁니다. 50년대 시금치 한 단에 들어있던 철분과 비타민이 90년대는 19단, 50년대 사과 한 개의 철분은 90년대는 26개를 먹어야 하며 50년대 복숭아 2개로 섭취했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을 2000년대는 52개를 먹어야 필요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은 필수 영양소들은 서로 의존하는 사슬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몸은 16가지 미네랄과 20가지 비타민, 8가지 아미노산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고 이 중 한 가지라도 결핍되면 연결 사슬이 끊어지고 다른 영양소들도 연쇄 반응을 일으켜 결국 질병에 노출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렇듯 현대의 먹거리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므로 채식주의자들도 부족한 영양소인 비타민을 꼭 섭취해야 하듯이 생태 환경의 변화로 부족해지는 영양소를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하듯이 본인한테 필요한 영양소는 스스로 먹어야 하고 건강에 필요한 공부는 스스로들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병이 찾아오고 그때는 자연물질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이 원하는 효과를 내는 화학성분의 약물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수많은 의사들이 늘 얘기합니다. 충분한 영양,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한결같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관리, 수면습관, 호흡습관과 같은 건강을 해치는 사소한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바쁜 현대인들이 음식을 통해 섭취하지 못하는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습관, 결국은 앱소브 시스템이 건강입니다. 네, 마지막은 혈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 혈액은 약 10만 킬로에 달하는 우리 몸속 혈관을 따라 순환하며 약 37조 개의 세포와 조직,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 그리고 각종 호르몬들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에 혈액순환의 장애는 세포, 조직, 각 장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리 인체 혈관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 중 모세혈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9%에 달합니다. 즉 우리 몸속의 혈관 대부분이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은 세포 전체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며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면 인체 전반의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혈관 질환은 정말 잔인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 10,000개 이상의 질병 가운데 무증상 시한폭탄이라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정말 잔인한 질병입니다. 자, 이건희 차장이 얘기했죠. 가슴을 잡으면 심근경색, 뒷목을 잡으면 뇌졸중. 그나마 심장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져서 사망하게 되면 잔인하지는 않죠. 반신불수 이상의 장애가 오고 말을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잔인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췌장암도 3개월, 6개월 삶을 정리할 시간은 주어집니다. 옷장 안에 비상금, 침대 밑에 숨겨둔 금부치, 친구한테 가족 몰래 빌려준 돈, 가족 모르게 투자한 돈. 애들은 아직 어린데 정말 답답해서 심장이 터집니다. 내 의식은 살아 있는데 가족이 24시간 돌봐야 한다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프랑스 엘르라는 유명 잡지의 편집장인 보부는 이 보비는 정말 한량이었습니다. 정말 사교를 좋아하고 파티를 좋아하고 정말 이런 한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비가 어느 날 차 안에서 뇌혈관이 터져 뇌졸중이 오고 코마 상태에서 혼수 상태에서 3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신이 이 사람한테 허락한 것은 바로 왼쪽 눈꺼풀 하나입니다. 정말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미칠 지경의 잔인한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후에 왼쪽 눈꺼풀 하나로 책도 발간했습니다. 실화입니다. 자, 바로 당의 과다, 즉 과식, 스트레스, 엄주, 흡연, 운동 등으로 발생하는 혈관 질환은 혈관의 반이 찌꺼기로 막혀 있다면 직경은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혈류량은 16분의 1로 줄어드는 엄청난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 몸에 필연적으로 매일 4,000개 이상 생기는 암세포들은 면역력이 약해질 때마다 그 정식을 반복하며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데 이 혈류량이 감소하면 인체 산소 포도가 감소하고 체온이 저하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기에 암 예방을 위해서라도 저산소, 저체온 상태가 되지 않도록 혈관 건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스트레스는 음식 조절만은 이 전부를 음식 조절만으로는 이 전부를 해결하기 힘듭니다. 이 모두를 떨어뜨리고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운동이며 혈관의 최고의 파트너는 근육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과 과잉 칼로리의 소모로 탁해진 혈액을 맑게 하고 그중 번스쿼터 같은 하체 근력 운동 시에는 말초혈관이 새롭게 생성되고 재생되어 혈액의 볼륨이 커져 근육의 혈류량이 증가하여 원활한 혈액순환과 혈압 감소로 이어지기에 운동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스트레스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듯 생활 습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혈액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의 섭취와 운동이 필수 요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혈액순환의 장애로 이어지는 생활 습관병, 즉 대사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뇨병을 만성질환으로 바라보고 혈당 조절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혈당은 당뇨의 한 가지 증상이며 진짜 원인은 인슐린 저항일 겁니다. 인슐린 저항은 인체 각 세포에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혼자 가면 세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슐린이 같이 가야 문을 열어줍니다. 즉 인슐린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당을 지속적으로 계속 세포에게 가져다 주니 자물쇠를 바꿔버리고 인슐린을 거부하는 것이라 간단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의 당뇨 치료는 왜 혈당에만 집중할까요? 과도한 혈당은 혈관 손상을 일으켜 심장마비나 뇌졸중, 실명이나 다리절단 등의 심각한 당뇨 합병증을 일으키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에만 집중하고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면 환자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십수년 전부터 대규모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문제는 인슐린 저항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이 혈당을 세포에게 넣어주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과다한 당으로 인해
세포가 인슐린을 거부하게 되는데 우리는 혈당 조절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당을 낮추려고 또 인슐린을 투여합니다. 그로 인해 인슐린 저항은 더 심해지겠죠. 즉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증상만 치료하는 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고친 환자 중에 약으로 고친 환자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뇨병은 철저하게 식습관병이고 식습관병은 치료도 식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위절제 수술은 당뇨 치료 효과가 90%에 달한다고 하고 위를 90% 잘라낸 뒤에는 예전처럼 음식을 먹을 수 없기에 당뇨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식습관의 교정이 근본입니다. 자, 12년째 당뇨약과 인슐린을 복용한 50대 후반의 남성은 체중이 100kg에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었는데 본인이 반드시 나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음식 조절과 공복 시간을 지키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와 운동을 병행했는데 혈당은 빠른 기간에 내려갔고 1년이 지나 체중은 85kg, 당화 혈색소는 거의 정상 수준인 7% 정도로 낮아졌고 인슐린 주사도 6주 만에 끊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40대 후반의 남성은 당화 혈색소가 8.9%였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4주 만에 완치가 되었고 한 여성 환자는 당뇨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는데 위의 방법으로 4주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었고 약을 끊고 6개월이 지나서 정기검진을 위해 주치의를 찾아갔는데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오자 주치의가 너무 좋아하는데 차마 약을 안 먹었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죠. 약 안 먹으면 큰일 난다. 갑자기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는. 음식 조절과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 근본적인 중요한 생활 습관은 교정하지 않고 알약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하려는 사고, 즉 내 병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니 이러한 말들에 흔들리는 겁니다. 다음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역시 근본적인 원인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혈압을 낮추는 약물로 수치만 정상이 되면 안도하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앞에서 알아본 인슐린 저항이고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대사증후군 환자는 혈당이 높고 대부분 비만입니다. 피가 맑지 않고 끈적하여 혈류 속도가 느리게 되고 온몸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려면 심장이 더 큰 압력으로 펌핑을 해야 하니 당연히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이 혈압을 올리는 것은 온몸 구석구석에 피를 펌핑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겠다는 일종의 삶의 몸부림인데 이때 혈압약을 먹어 혈압을 낮춥니다. 혈압약의 대표적인 작용이 심장 근육을 못 뛰게 막는 것입니다. 심장 근육이 약하게 되면 혈압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심장에는 무리가 가겠죠. 자, 우리 몸이 0.5kg가 살이 찌면 3km 이상의 혈관이 더 필요하다고 하며 길어진 혈관만큼 더 높은 압력으로 심장이 펌핑하여 혈압을 올려야 합니다. 혈관 근육도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혈관 근육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고 심장이 혼자서 혈액을 돌려야 하니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혈관이 노화되고 탄력을 잃는데 비타민이 부족하면 혈관 노화는 더 빨리 진행됩니다. 강한 햇볕에 오래 방치된 호수가 탄성을 잃고 푸석푸석해지듯 혈관도 노화가 가속화되는 것이 바로 동맥경화이며 이 혈관을 통해 혈액을 보내려면 혈압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혈압약을 먹는 이유는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응급사항을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높은 혈압보다 동맥경화로 인해서 부서진 혈전이 심장에 막히면 심장마비, 뇌에 막히면 뇌졸중이 되다 보니 더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혈관이 건강한 운동선수는 격렬한 운동 시에 혈압이 180을 넘지만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걱정하지 않듯이 압력보다는 혈관 상태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정상 혈압은 120에 80. 그런데 10대도 120에 80, 20대도 120에 80, 80대도 120에 80. 운동을 하고 근육량이 많은 사람도, 평생 운동을 하지 않고 근육량이 적은 할머니도 120에 80. 자, 이 기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이 제약회사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액의 상태가 좋지 않고 혈관이 건강하지 못한 할머니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보내려면 심장이 더 큰 압력으로 펌핑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몸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또한 노인들은 뇌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하면 치매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원리도 모른 채 약만 먹고 수치만 정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운동을 건너뛰었다든지 과식을 해서 걱정하기보다 혈압약을 깜빡 잊고 안 먹으면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럼 혈압이 높아도 그냥 놔두라는 게 아닙니다. 고혈압 환자의 95%가 1차성 고혈압입니다. 질병에 의해 혈압이 오르는 2차성 고혈압과는 달리 1차성은 특별한 이유 없이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유전이라기보다는 가족력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비슷한 환경, 즉 엄마가 음식을 짜게 하고 탄수화물과 고지방 위주의 음식 패턴, 그리고 패스트푸드식을 선호한다면 가족력이 맞을 겁니다. 바로 부작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음식이 원인이 됐으니 음식부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식습관을 교정하고 혈관 근육의 건강을 위해 운동 습관을 가지는 것이 예방과 치료의 근본일 것입니다. 다음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인체에 가장 필요한 물질이며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뇌의 90%가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어 있고 인체 세포막, 특히 근육과 신경막, 그리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주 성분입니다. 이처럼 중요하다 보니 콜레스테롤의 85%가 간에서 만들어지고, 콜레스테롤의 85%는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15%는 음식으로 생성하면 되는데 우리가 달걀 노른자나 새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지방간의 원인은 지방을 많이 먹어서라기보다 당분이 원인입니다. 우리 몸이 액상과당이나 시럽 같은 가공당을 처리하는 방법은 알코올을 처리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과일의 가당은 포도당, 항산화제, 섬유질도 포함하고 있지만 액상과당은 그야말로 과당 그 자체입니다. 포도당은 인체 모든 부위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지고 뇌에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다음은 근육과 지방에서 쓰고 잉여분이 간으로 가는데 거의 미비합니다. 그런데 과당은 과당을 이동시키는 효소가 간에만 있기 때문에 바로 간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과일의 섭취, 특히 식후에 먹는 과도한 과일은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과일은 괜찮지 않나요? 몸에 좋은데. 네, 과도한 섭취는 괜찮지 않습니다. 특히 식후 과일은 물론 과자, 탄산음료, 캔커피, 아이스크림 등은 액상과당이니 최악이겠죠. 이런 음식들은 여러분들이 해롭다고 알고 계시지만은 과일에 대해서는 무장해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액상과당의 대표 주자가 바로 술입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이고 그 결과물이 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염증과 스트레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혈관벽이 압력을 받을 때 피가 탁할수록 혈관에 상처와 염증이 증가하고 이때 스프레이 락스처럼 달라붙어 혈관벽을 치료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이며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했다는 것은 내 몸에 그만큼 염증과 상처가 많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콜레스테롤을 생성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손상된 세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이 손상된 세포벽과 혈관에 치료해야 할 염증과 상처가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바로 상처와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럼 왜 이제껏 콜레스테롤 저하제에 의존해 왔을까요? 혈관에 상처가 크고 염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스프레이 락스가 갖다 붙어 혈관이 막힐 위험성 때문인데, 200명의 환자에게 5년간 복용시켰을 때 그중 1명의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하는 것은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이고, 강력한 항산화제인 코엔자임 Q10도 심장마비를 예방합니다. 간이 콜레스테롤을 합성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냐, 부작용 없는 필수 영양소인 코엔자임 Q10을 먹을 것이냐,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재료가 콜레스테롤이므로 콜레스테롤 수치의 증가와 스트레스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 이전에 본인의 스트레스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 스트레스는 수면 부족이 가장 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스트레스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잠이 부족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충분한 수면 없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스트레스의 관리가 콜레스테롤 수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이며, 올바른 식습관과 수면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근본일 것입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진 말기암 환자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고, 이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미네소타 대학 데이비드 교수팀은 6만 8천 명을 대상으로 19개 논문을 분석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들이 소화기 질환과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발표했으며, 카를로스 박사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환자 10만 명을 15년간 관찰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들이 감염성 질환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병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 가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지방간이 중정도 이상이 나왔습니다. 한 60, 70% 정도 지방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지방간 약을 처방해 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다음에 와서 처방 받겠다 그러고 제가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제가 제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되돌려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음식도 남들보다 굉장히 좀 정갈하게 먹는 편이라서 내가 지방간이 올 이유가 없는데라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제가 과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후에 과일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 정도 기초대사량이고 운동을 이 정도를 하면은 과당 정도는 태워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원인은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일을 끊고 3개월 동안 과일을 끊었습니다. 과일을 3개월 동안 딱 끊고 병원에 가서 복부 초음파를 해보니 지방간 수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 만약 제가 그때 근본적인 원인인 과일 섭취는 교정하지 않고 약물에만 의존해 왔다면 현재까지 지방간에 시달리고 아직도 약물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근본적인 원인인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의사분들은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식습관 교정이 잘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환자들을 붙들고 우리처럼 기성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대로 설명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아는 게 없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 알아야 제대로 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보다 무엇이 문제인가가 우선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부작용 없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약물은 생활 습관 교정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육 마치겠습니다.